네,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13주차 강의, 네, 3교시, 네, 3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리, 그리고 지도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 또 지리학 또는 지도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는 언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이 돼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도 살펴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즉 선조들이 어떻게 세계 지도를 갖다 이제 표현했는지 이러한 내용도 같이 살펴봤고, 또 그 중에는 우리 1402년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그 당시로는 정확도라고 할까? 그 개념들이 굉장히 우수한, 뛰어난 그런 지도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 제작의 과학기술에는 어떠한 개념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떠한 요소들이 중요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이제 2교시에 살펴보면서 그 첫 번째로 중요했었던 것이 측량, 정확한 측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측량의 역사를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봤을 때 2교시 마지막 부분에서 고대 이집트부터 시작이 됐고, 이 바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러한 측량의 기술들, 이런 것들이 정확한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결정한 중요한 요소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삼각 측량 방식에 의한 정확한 지도 제작은 비교적 최근이죠. 17세기 유럽에서 개발이 돼서 그래서 이제 도입이 된 기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화기인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갖다 체결한 이후에 유럽으로부터 이제 도입이 된 그런 기술로서 지도 제작의 근대화를 꾀하게 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오래전에 있었다고 해요. 바로 그게 이제 뭐냐면은 조선이 정확한 측량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기리고차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개발을 해서 썼었다는 거예요. 이 기리고차라고 하는 것이 기리예요. 즉 거리를, 리를 갖다 기록하는 고차, 고가 뭐예요? 북이에요. 거리를 갖다가 기록을 하는 북을 치는 차, 마차라는 거예요. 즉 일정 거리가 지나면은 북을 덩 쳐가지고요. 지금 어느 정도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1441년, 즉 세종 시절이죠. 우리 한글을 갖다가 한글의 전신인 훈민 정음을 창제하신 세종 임금 시절, 이때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는데요. 이 당시에 개발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일리를 갈 때마다 나무로 만든 인형이 북을 쳐서 거리를 갖다가 알리게 만든 그런 자동 거리 측정용 마차예요. 수레죠, 수레. 이 측정 원리는 오늘날의 자동 거리계와 같았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측량을 위해서 인지의라는 것이 1466년 세조에 의해서 세조 시절에 고안이 된 건데요. 일반적으로 땅의 원근을 재는 기기로 풍수를 갖다가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좌향 판단에도 사용을 한 그런 거라고 하고요. 규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점의 높이를 측정하던 기기인데요. 지도 제작과 관련해서는 그리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던 걸로 추정이 하고 있지만 실물과 구조 설명 문헌이 전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기리고차는 이렇게 말이 끄는 수레인데요. 그래서 마차 바퀴가 돌면 그 수에 따라서
북을 치면 거기에 그 타고 있는 사람이 기록을 합니다. 인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긴 이제 모형들을 갖다 이제 그려놓은 건데 기리고체에 대한 영상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길이고 차, 거리를 재는 북이 달린 마차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조상, 우리 선조들께서는 꽤 지혜로웠던 것 같지 않아요? 예, 예, 같이 영상을 보셨고요. 네, 그리고 바로 조선시대 지도 제작 기술로서 두 번째는 높은 수준의 수학적인 그러한 뭐라 그럴까, 수학적인 기술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다. 즉 측량된 자료를 이용해서 지형의 높낮이나 땅의 넓이를 갖다가 계산하는 데는 수학이 사실은 필요한데요. 조선의 수학자들, 산학자들은 산판, 산가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제곱근은 물론 십차방정식의 해까지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세종실록에 실려 있어요. 기록으로. 그 정도로 높은 수준의 수학을 갖다가 구현을 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지도 제작에 필요한 위도와 경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이를 개발해서 북극고도를 정확하게 계산했고, 또 해시계,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앙부일구라든가 또는 자동 시계죠. 예, 잠영정과 같은 자경루 이런 것 등을 혼천이와 함께 사용을 함으로써 정확한 시간으로 경도도 계산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서남북의 방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 특히 윤도 그리고 범철과 같은 나침반을 활용을 해서 방위를 쉽고 정확하게 방향을 갖다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 놓은 그러한 이제 뭐라 그럴까, 지혜로운 결과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뭐냐면 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윤도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 이렇게 바늘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자침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라서 저것이 정확한 북쪽과 남쪽의 방위를 그렇게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또 이렇게 조선시대 지도 제작 기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표현되어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갖다가 이 지도를 나타내는데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것은 풍수지리 전문가인 상지관과 화공에게 산과 강의 형세를 파악해서 지도를 그리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풍수지리설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앞에서도 우리 허준의 동의보감 이 부분에서도 잠깐 이제 설명이 있었지만 음양오행설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조상이라고 할까요? 우리 선조들이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음양오행설에 따라서 팔도를 5가지 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강원도는 동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동쪽이네요. 동쪽은 청색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 청색은 뭐냐면은 음양오행에 있어서는 목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목. 황해도와 평안도는 서쪽이잖아요. 서쪽은 백색으로 표현을 하고요. 예. 이 흰색은 음양오행에는 금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전라도와 경상도는 남쪽이잖아요. 남쪽은 따뜻한 곳이죠. 그래서 적색으로 표현하고 바로 이 붉은색은 음양오행에는 화로 표현을 합니다. 함경도는 북쪽으로 표현하고 검정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검정색은 바로 음양오에서는 술을 의미하고요. 한양과 경기도는 중앙이죠. 중앙은 노란색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노란색은 흙을 의미하는 토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청, 백, 적, 흑, 황. 청, 백, 적, 흑, 황.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요것을 갖다가 이런 5가지 색깔로 이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오방색 그래요. 우리의 전통적인 오방색. 음양오행에서 표현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청, 백, 적, 흑, 황은 목, 금, 화, 수, 토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치가 왜 그러냐면은 예,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요. 이제 음양오행에서는 목, 화, 토, 금, 수의 그런 어떤 그 원리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서 이 지도 제작하는 데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풍수지리설, 예, 이 영향은 땅 모양이나 방위를 그 사람의 운명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도를 갖다 제작하는 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풍수지리에서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명당, 예, 명당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양을 나타낸 도성도, 예, 한양 도성도나 각 지역을 그린 군현도 이런 데도 큰 영향을 갖다 주었다. 예를 들면 한양의 도성도는 도봉산과 북한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게 이제 한양 도성도인데요. 도봉산과 북한산을 배경으로 백악산, 인왕산, 목멱산. 목멱산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 있는 남산을 갖다 목멱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악산, 네, 서울의 서쪽에 있습니다. 경복궁의 서쪽에 있고요. 인왕산 북쪽에 있어요. 목멱산 남쪽에 있어요. 예. 그리고 타락산, 오늘날의 낙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동대문 쪽에 있거든요. 이것은 동쪽에 있어요. 여기에 이제 내사산이라고, 이제 낙산의 내사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가운데 종묘 사직, 예, 종로 쪽인데요. 이것을 둥글게, 예, 원으로 그리면서 감싸는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한양 도성들을 갖다가 그린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모양 자체도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이지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풍수지리설의 영향은 또 풍수지리적인 자연관을 갖다 담고 있기도 해요. 바로 지도 제작에 있어서 비과학적인 부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수지리적인 요소는 친환경적인 사상들, 땅과 물 같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상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뭐하고 연관을 지을 수가 있어요? 친환경, 그렇죠? 예, 친생태적인 이런 거하고 연관을 갖다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 사회의 환경 문제나 공해 문제로 인한 그런 이제 현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그런 면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그러니까 풍수지리설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어떤 전통적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미신적인 요소, 미신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문제라든가 공해 문제 이러한 것들과 연관을 지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조선의 지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반영이 돼 있고요. 예,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지도 중에 뭐가 있냐면 동국대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대자를 빼기도 하고요. 동국지도. 그래서 조선 후기에 영조 때 실학자였었던 정상기라고 하는 분이 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축적이 표시된 지도입니다. 예. 축적 백리척으로 백리를 한자로 나타냈고요. 그리고 십리를 일치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축적과 소축적을 갖다 함께 기입한 그런 지도예요. 그런데 색을 써가지고요. 채색한 지도로 여러 중요 지점을 갖다 색깔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리 상황을 갖다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낸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다양한 기호를 갖다 사용을 했는데 지명은 2,200개 정도를 갖다가 이 지도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육로와 해도로
해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가장 정밀하게 만든 그런 지도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많은 학자들의 보는 견해이고요. 바로 이 동국대지도, 이 동국대지도는 보물 1538호로 되어 있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을 하고 있는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김정호 선생이 만든 대동여 지도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동국대지도에 사실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정밀하게 만든 지도의 영향을 받아서 김정호 선생이 나중에 대동여 지도를 갖다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국대지도, 세조 때 만들어진 동국지도의 특징,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 일부분도 다른 그러한 이제 동국지도의 특징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든 지도가 동국대지도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지도로서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고 하는 세계 지도가 있었죠. 그렇죠? 예, 요거하고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조선의 토지 측량 기술과 지도 제작 기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그래서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 나타나 있는 조선의 그런 모습보다는 훨씬 오늘날에 가까운 그런 정밀성을 갖다 띄고 있죠. 그만큼 우리 선조들의 측량 기술, 지도 제작 기술 이런 것이 많이 발전된 것을 갖다 보여줄 수 있고요. 이 지도가 결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 지도 제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예. 동국대지도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동국대지도 정상교 선생이 그린 동국제지도 대동여지도보다도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러면서도 정밀한 그런 지도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런 동국대지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선의 지도 제작 기술에 있어서 또 다른 유형들 살펴본다면, 앞에서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지도 중에 고려 5도 양계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요거는 그 자체의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조선시대 요것을 갖다 다시 그린 사본이죠. 사본은 전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국지도 정상기 선생이 지은 백척지도로서 북방 경계 부근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지도다. 그리고 청구도라고 하는 것은 김정호 선생이 처음 제작한 지도인데, 기하 원본, 유클리드 기하학을 갖다 도입한 그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어 있고요. 이 책,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남북 29층, 동서 21층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 지도 색인을 갖다 도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동여지도가 드디어 지도 제작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김정호 선생이 목판을 통해서 인쇄를 한, 어느 나무를 사용을 했냐면 피나무를 갖다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지도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동여도에는 김정호의 필사본, 그리고 대동여지도와 같은 형태로 이제 좀 더 자세한 지명들이 기록되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도들이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동국지도 이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도 또는 전도로서는 한 국가의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그리는 지도인데요. 조선 전도는 조선시대에 제작한 전국 지도를 갖다 이제 의미를 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대동여지도, 동국지도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 거죠. 선조들의 국토인식, 사상체계 및 과학기술, 그리고 지도 제작 수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얼마나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고 사회적 수요와 분위기를 갖다 반영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당시에 사상적인 공감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 초기 조선 전도의 유형은요, 조선 초기부터 국가에서 정확한 지도 제작을 목적으로 해서 제작했었던 사실적이면서도 정확한 조선 전도, 이것이 이회의라고 하는 분의 팔도도, 그리고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이 아까 정상기 선생의 동국대지도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리지에 포함되고 민간에서 지도를 만들 때 원형이 되었던 간략한 형태의 지도, 이것이 동남도, 동국여지 승남에 첨부가 된 건데요. 바로 동남도. 이 동남도는 거제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그걸 갖다가 제가 사진을 갖다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려 드린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지리 또 뭐 지도 이런 것도 이제 살펴봤는데, 지리지가 있고 지지가 있고 뭐 그런데요.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게 이제 뭔지 그 부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통한 왕의 통치는 왕이 나라 전체를 체계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첫 번째가 지리지, 두 번째가 지도. 지리지는 뭐냐 이거예요. 책이죠, 책. 지도는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좌, 도, 우, 서. 왼쪽은 그 지리와 관련된 그림.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책. 이런 것들이 왕이 나라 전체를 체계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지리지는 뭐냐? 줄여서 지지라고도 합니다.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범위의 지역에 대해서
일정한 항목과 규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서술해서 종합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책, 바로 책입니다. 하나는 오타예요. 예, 책이고요. 서술 방식은 서술 방식에 있어서 장점은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담아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장점인데요. 예, 단점은 한눈에 그런 내용을 갖다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형상을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지도는 뭐예요? 한눈에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한 것들이 차이가 있다. 신찬팔도 지리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중환의 택리지, 또 정약용의 강역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지리지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책이고요. 예, 그리고 지도. 장점은 한눈에 그림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갖다 가지고 있죠. 단점은 지면의 한계상 많은 정보를 수록을 할 수가 없어요. 한 그림에 많은 정보를 수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죠. 따라서 중앙에서 전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왼손에는 지도, 그렇죠? 오른손에는 지리지. 예, 아까 좌도우지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지도와 지리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편찬해서 그래서 이용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제 특징들, 지도를 통한 왕의 특징들, 지리지의 특징은 지리지에서 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치행정의 경계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됐고요. 지역 단위로는 주로 대륙, 국가, 또 도, 군, 현, 면이나 동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상은 외국을 대상으로 한 지리지가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지리지의 경우는 대부분 국내를 대상으로 한 지리지다. 발간 주체는 조선 초기에는 통치 개념의 관찬 지리지가 많았고요. 특히 세종실록 지리지. 예. 여러분들 아마 노래 같은 데도 이제 실린 그런 표현이죠. 동국여지 승남 등이 편찬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제한된 사람들만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단점이 있었다. 조선 후기에 오면은 이제 개인들이 지은 사찬 지리지들도 발간이 되고 민간에게도 정보를 갖다 제공한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정호가 지도 및 지리지를 제작할 때 이런 조선 후기에 다양한 유형의 사찬 지리지들이 참고가 되고 바탕이 됐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김정호 선생님께는 현대와 거의 흡사한 대동여지들을 갖다 이제 만들어내게 되죠. 예,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지도와 관련된 영상, 최근에 밝혀진 그런 부분들 같이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이 유물은 유물인데 번호로 등록이 안 돼가지고 임시 번호를 붙여서라도 뭔가 등록을 해두자 해서 케이크 수장대 가지런히 오랑판이 쌓여있었어요. 참 궁금하다. 맞나? 이게 진짜인가? 그런
미스터리 유물 K93 대동여 지도였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발간한 서적에 뭐라고 적혀있다고요? 거기에는 이 대원군이 외국에게 정보가 알려지면 곤란할까봐 그래서 김정호를 투옥시키고 그런 자료도 전부 불태워 없앴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거짓 정보를 흘려놓고 아마 몰래 빼가지고 일본을 반출하려고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무엇인지 정밀감식을 하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거다라고 인식을 한 그런 분들에 의해서 밝혀진 그런 것이고요. 김정호 선생님 어떤 분이었을까요? 이런 분이었습니다. 서양의 과학 기술을 가미해가지고 그래서 그 정확성을 기했다. 이런 게 다른 지도하고 특이한 점인 거죠. 위대한 과학 기술인이기도 한 김정호 선생에 대한 영상 같이 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한 학습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앞에서 지리 및 지도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지리란 지표상에서 일어나는 자연 및 인문 현상을 지역적 관점에서 연구를 하는 그런 내용을 지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리학이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지도는 공간상 위치와 지역 및 지명 등 공간 정보를 일정한 축적에 따라서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지도 이렇게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도의 종류에는 수치 지형도 그리고 지하 시설물도 토지 이용 현황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 제도를 포함을 하며 공간 정보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것이 바로 지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 지도로는 유명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하는 것이 1402년에 김사영, 이무 등이 중국에서 들여온 세계 지도를 기초로 해서 만든 세계 지도인데 그 당시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훌륭한 지도로 평가가 받고 있는 그러한 지도가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국제지도는 영조 때 실학자 정상기가 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축적이 표시된 지도로 조선의 측량 기술과 지도 제작 기술을 보여준 그러한 지도이고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 지도 제작에 크게 영향을 미친 그런 지도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대동여 지도는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김정호 선생님께서 1861년 정확한 측량과 서양의 과학기술 그리고 체계화된 과학기법 거기에다가 기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알기 쉽게 작성한 근대 이전 제작이 된 가장 정확한 지도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본 내용에 참고된 자료로는요. 박영환 교수의 여러분이 지으신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우리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거고요. 과학사랑 문중양 스코 박사가 지은 각종 서적 또 우리 역사 및 문화유산 관련해 유튜브 동영상 자료 그리고 신문, 방송 등 각종 보도 자료 그리고 논문, 세미나 자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래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주차
마지막 주차가 되겠는데요. 마지막 주차 강의는 이렇게 14번째 강의로 고려청자 비치색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고려청자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